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을 세운 사람이 태조 이성계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이런 역사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자의 해석과 관점이 반영된 역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종이 성군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역할 덕분이라는 해석은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비판력도 생기고 배려심도 자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세계 곳곳에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기념물이 존재합니다. 슈톨퍼스타인은 독일어로 걸림돌이라는 뜻으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 길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 추모공원에서 묵념하는 영국 여왕. 과거 영국의 공격으로 희생된 아일랜드인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앙금이 깊었던 두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조형물로 서울의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는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인물들이 강조해 왔습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고 하였으며, 미국 철학자 산타야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라고 했고요. 역사학자 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연산군조차 임금인 내가 두려운 것은 다만 역사뿐이다라고 했으니 역사라는 것이 참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명의 발생과 발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를 거듭하며 문명을 형성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직립보행을 하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호모 에렉투스는 불과 언어를 사용하며 생존 능력을 발전시켰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인으로 대표되며 동굴 벽화를 남기는 등 예술적 표현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생존만 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벽에 그림도 그려보자 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 주먹도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고, 사냥과 물고기 잡이, 열매 채집을 통해 생활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으며, 시체를 매장하거나 조각상이나 동굴 벽화를 제작하는 등 종교적 예술적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며 정착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움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제작하였고 태양동식물 영혼을 숭배하는 신앙 형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유물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빌렌도르프 비너스와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 해당하며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역사 공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세계에는 인류 문명의 기원이 된 4개의 주요 문명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이들 문명은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점차 도시가 형성되면서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문명의 발생 배경. 문명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큰 강 유역에서 물을 활용한 관계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류는 점차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농경이 발달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셋째,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도구와 무기가 발달하였으며 넷째, 도시국가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가 사용되면서 기록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법과 행정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문명의 발전 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인이 도시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신전인 지구라트를 건설하였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도시국가가 경쟁하는 구조였으며 대표적인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하였고 문자는 쇠기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절대적인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 피라미드와 미라를 제작하였으며 태양력을 바탕으로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숫자를 계산할 때 10진법을 사용하였으며 문자는 상형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문명은 법과 정치, 종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루며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이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표음 문자를 개발하였으며 이 문자는 이후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인들은 유대교를 창시하였으며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철저한 도시 계획과 배수 시설을 갖춘 높은 수준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아리아인이 인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브라만교가 성립되었습니다.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초기에는 상나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갑골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점을 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동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였으며 태음력을 사용하여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주나라가 등장하여 봉건제를 운영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강력한 국가들이 등장하여 서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서아시아 최초로 통일을 이룬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피지베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끊임없는 반란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를 두 번째로 통일한 국가로 이전의 아시리아와는 다르게 피지베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점차 힘을 잃었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300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괴물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제 페르시아는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관용 통치를 펼쳤던 국가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성장한 국가였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지만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믿어졌으며 이들은 불을 신성하게 여기고 세상을 선한 신하후라, 마즈다과 악한 시나리만의 대결 장소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서아시아의 역사를 형성하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주왕실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제후들이 독립하여 각자의 세력을 형성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고 다양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하면서 인재를 등용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철학과 사상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제자백가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상이 있습니다. 유가는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며 바른 삶을 강조했습니다. 법가는 강력한 법과 통치를 강조하며 법의 중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도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묵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주장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던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 의견과 주장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진나라. 진시 황제는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인물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칭하고 군현제를 도입하였으며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여 행정과 경제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며 책을 태우고 학자를 생매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 확장을 추진했으나 그의 가혹한 통치로 인해 사망 후 국가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한나라.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유방은 초안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통일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장기라는 보드게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무제는 군현제를 확대하고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을 정복하며 국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였으며 유교 경전을 정리하는 학문이 발전하고 사마천이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이가 개량되어 문서 작성이 용이해졌고 비단기를 통해 동서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 반란이 발생하고 호족 세력이 강해지면서 한나라는 멸망하였고 이후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독재적인 통치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은 에게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되었으며 각 폴리스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되어 스포츠를 통해 도시 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올림픽도 이곳에서 유래하였고 당시에도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우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도편 추방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도자기 조각에 투표하여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하였고 엄격한 군사 훈련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테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전쟁 중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렸고 이로 인해 현대의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였고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4세기에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리스 신화가 발달하고 인간의 감정과 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서사시가 많았습니다. 미술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며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건축 양식이 발전하였습니다. 철학에서는 소피스트가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였고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헤로도토스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렸고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발전시켰으며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스가 쇠퇴한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을 통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었으며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강조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였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였고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라오콘 군상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어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후 그의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는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에서 기원전 8세기에 건국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평민의 정치 참여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평민 대표로 호민관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여러 전쟁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는 강력한 해양 국가인 카르타고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승리한 후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 경영이 확산되면서 자영농민이 몰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개혁이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강력한 권력을 쥐었으나 암살당했고,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여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재정을 확립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는 번영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4세기 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47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약 1000년 동안 더 존속하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도로망을 건설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발달하면서 위생관념이 향상되었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건설되어 검투사들의 시합 등이 벌어졌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12표법이 발전하였고, 법률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초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았으며,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고, 결국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며 세계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